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박진수, 44살, 중소기업에서 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15년 동안 해왔어요. 아내 서연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서 결혼한 지 13년째였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이 뒷바라지에 전념했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한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학부모들끼리 정보 공유도 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야라고 하면서 자주 모임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연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부부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애정 표현도 했는데 점점 그런 게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피곤해. 오늘은 안 되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지냈는데 요즘은 학부모 모임에 나갈 때마다 정말 공들여서 화장하고 옷을 골라 입었거든요. 새로운 향수도 샀고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꿨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예쁘게 하고 나오니까 나도 신경 써야지라고 하면서 웃었지만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이나 아이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요즘은 이기훈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했거든요. 준호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서연이 말로는 정말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어요. 기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기훈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준호에게 담임 선생님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아이도 느낄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대충 여기저기 놔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소리가 울리면 급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제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학부모 카톡이라고 대답했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확인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모임도 부쩍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더라고요. 요즘 학부모 모임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물으면 학년 초라서 그래. 새학기 적응하려면 정보 공유도 많이 해야 하고라고 답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또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학부모 모임에 저렇게까지 차려입고 나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모임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랬어라고 대충 답하고 피해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탁자에 핸드폰을 놓아둔 채 나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급하게 샤워하러 가느라 깜빡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기훈쌤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온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기훈쌤과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들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어제 당신 손 따뜻했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선생님, 남편 모르게 조심해야 해요.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아진 거였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인가 싶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남편은 요즘 일만 하고 집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기훈이 그럼 내가 더 관심 가져줄게요라고 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는 약속들, 모임 뒤에 따로 만나자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서연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려서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모르는 척 했어요. 서연이가 나오면서 폰 어디 뒀지? 라고 하면서 찾더라고요. 그때 제 표정을 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서연이와 그 기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해? 라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글쎄, 업무적인 거야 있겠지만 개인적인 건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답을 듣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서연이를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녁 먹으면서 요즘 학부모 모임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 교육 방향 상의하고 각종 정보 공유하고 그런 거지. 뭐라고 답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이가 먼저 등을 돌리고 누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낯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또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공들여서 화장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단순한 학부모 모임에 가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모임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랬어라고 대답하면서 피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이가 학부모 모임에 간다고 한 날, 저도 일찍 퇴근해서 그 모임 장소 근처에 가봤어요. 서연이가 말한 곳은 학교 근처 카페였는데 실제로 몇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모임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른 학부모들은 집으로 가는데 서연이만 따로 어디론가 가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따라가 보니 학교 뒤편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근처에서 지켜보니
서연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마 그 기훈이라는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단순한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의 상담 같지 않았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특히 서연이가 웃는 모습이 집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둘이 카페에서 나왔는데 기훈이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그 자리에서 뛰어나갈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가 모임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 그냥 그랬어. 별거 없었어 라고 답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 중에 사설 탐정을 써본 적이 있는 형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형, 혹시 사설 탐정 써보신 적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더니 믿을 만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런 케이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주 정도 조사하면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확실하게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 피조사자가 이기훈이라는 남성과주 2-3에 만나고 있으며 학부모 모임은 핑계이고 실제로는 따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시면 며칠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부탁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이와 기훈이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는데 오후 2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탐정이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소송 걸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도 복구해줬는데 내용이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고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서연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서연이와 준호가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 같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서연이가 오늘 늦었네? 회사 일 많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거짓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탐정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니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져 물을 생각은 없었어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일단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평상시처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출근했는데 서연이가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13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제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서연이는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나? 라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글쎄, 업무적인 연락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요즘 그런 거 엄격하게 관리하잖아라는 답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서연이와 기훈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을 만하지 않나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아빠, 내일 학교에 부모님 같이 오시는 거 있는데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빠가 시간 내볼게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엄마가 가시면 되잖아라고 답했어요. 서연이가 왜 그래? 평소에는 관심 많았잖아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이가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다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라고 답했는데 서연이가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우리 부부잖아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부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며칠 후 서연이가 또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데 제가 오늘 모임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랬어라고 답하면서 피해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가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여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까지 느낄 정도로 서연이의 기분이 좋아진 거였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무렵 탐정에게서 추가 정보가 왔어요. 기훈이가 서연이에게 남편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야. 진짜 사랑은 우리 사이에 있는 거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호텔 명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수도 새로 산 게 있었는데 평소 서연이가 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기훈이가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서연아, 넌 내 여왕이야. 남편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의 사랑이 진짜야. 곧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아예 저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뒤쪽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준호 양육권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려서 급하게 편지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서연이가 나오면서 뭐해?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이를 보니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왜 그렇게 쳐다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가 또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저를 속이는 것도 일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 기훈이와 만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눴을 거예요. 제가 오늘 늦었네라고 말하니까 모임이 좀 길어졌어라고 답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무렵 탐정에게서 또 다른 정보가 왔어요. 기훈이가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서연이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벌인 전력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서연이가 특별한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남자의 단골 수법에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기훈이가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다른 학부모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몇 번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아빠 담임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까지 느낄 정도로 노골적이었다는 거죠.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 요즘 기훈 선생님이 준호를 많이 신경 써주시나 봐? 라고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라고 답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엄마를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훈이가 교사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교육청에도 신고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했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익명으로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기훈이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사진들과 메시지 내용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물론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학부모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사가 어떻게 학부모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며 분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받아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며칠 후 기훈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마 교육청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담임 선생님이 며칠째 안 오셔서 다른 선생님이 대신 가르치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기훈이에게서 상황을 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소문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기훈 선생님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어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서연이가 말도 안 돼. 기훈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훈이가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있었거든요.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잠든 후에 서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야기할 게 있어. 뭔 이야기? 기훈이랑 내일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무슨 소리야? 라고 부인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제가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서연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네가 너무 뻔했어. 학부모 모임은 핑계고 실제로는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잖아. 서연이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3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걸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야? 13년 동안 날 속였잖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서연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하나요? 이미 모든 게 늦었잖아요. 서연아, 이혼하자. 뭐라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 절차 밟자. 서연이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본격적인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훈이와 서연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기훈이가 교단에서 쫓겨난 이유가 학부모와의 불륜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서연이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서연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내 엄마가 선생님이랑 바람 폈다는데 진짜야? 라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울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서연이가 준호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자신인데 이제 와서 아이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날이 되어서 법정에 갔는데 기훈이와 서연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둘이 함께 있는 걸 보니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 제가 승소했어요. 기훈이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 서연이에게는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성사되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끝났어라고 답했습니다. 기훈이는 교단에서 쫓겨난 후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다른 학부모들이 서연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결국 서연이도 준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이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저는 용서는 없어. 네가 선택한 결과야 라고 답했어요. 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한 마음도 들었어요. 1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와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가 아빠,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어른들의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답했지만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기훈이와 서연이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둘 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서로를 원망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기훈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결국 날 버렸어라고 하소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일이 정리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가끔 연락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묻거든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넌 아이 엄마로만 남아. 내 인생에서 아내는 끝났어. 어제도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아마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용서는 없어. 네가 선택한 결과니까 책임져.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준호가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동정할 일은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가 힘든 건 엄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말해줬어요. 기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소식이 들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사 자격증도 박탈되었고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13년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아직 44살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어제는 서재에서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들, 문서들을 USB에 저장하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서연이와 기훈이가 받은 건 법적인 처벌뿐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3년 동안 받은 배신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서연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그쪽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에요. 서연이가 새로운 곳에서 또 거짓말로 포장한 삶을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거든요. 어젯밤 서재에서 USB를 들고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이야. 널 파멸시킬 퍼즐은 이제 반도 안 맞췄어. 남은 조각 하나씩 정확히 맞춰줄게. 서연이는 아직 제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응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서연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제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줄 거예요. 배신의 대가는 평생 치러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줄 겁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서연이가 진짜 반성하고 살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